자, 볼까요? 깜빡거려. 이게 뭐야? 뭔지 알겠네. 깜빡거려. 훨씬 낫네. 이제야 좀 앵 같습니다. 사실 아직 켜보질 않았어요. 제가 이거 스킨 교체하고 케이스 정도는 그래서 씌우고 사용을 하려고 스킨 바꾼 기념으로 한번 켜볼까요? 그러니까 카메라 사면 이런 맛은 있어야지. 라이카 M EV1. 업데이트가 많이 밀렸네요. 자, 포토스 앱에서 추가합시다. 나오네 바로. 지오 태깅, 저희 안 좋은 기억이 있었죠. 지오 태깅 하다가 디룩스 8 때 엄청난 종료 지연 현상이 있었죠. 뭐 판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됐지만 뭐 설마 EV1이 그러진 않겠죠.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아주 스무스하진 않아요. 엄청 끊기긴 한다 이게. 뭐 대단한 걸 기대를 하지 않지만 엄청 끊기긴 하네요. 여기 메뉴가 있는데, 저희 첫 번째 메뉴, 이게 파인더, 이게 뷰파인더랑 LCD 세팅인 것 같은데, 자, 오토로 하면, 자, 그냥 이렇게 평소에는 LCD 보이다가 아마도 아이 센서가 있어서 눈을 갖다 대면 뷰파인더로 가는, 자, 이런 방식인 거고, 뭐 Q3 같은 거죠. 그리고 LCD로 하면 뭐 어떻게 해도 EVF를 꺼놓는 거고, EVF 확장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EVF를 쓰다 보니까 이 전원 관리 이슈 때문에 이렇게 모드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눈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는 LCD도 꺼져 있고 EVF도 꺼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눈을 갖다 대면은 아이 센서에 갖다 대면은 이제 EVF가 켜집니다. LCD는 켜지잖아요. 대신에 메뉴를 누르면 이제 이 LCD 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모드는 좀 없었던 모드인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EV1에 좀 최적화를 시키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EVF 모드가 있는데, 야, 이것도 좀 골 때리긴 한다. EVF 모드를 하면 얘는 아이 센서와 상관없이 상시 EVF가 켜져 있는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메뉴를 눌러도요, LCD 뜨지 않고 대신에 메뉴 자체가 EVF에서 아예 작동이 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도 안 나오네. 연동된 포토스에서도 안 나오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EVF를 보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LCD 모드는 사실 뭐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이 오토 모드나 EVF 확장 모드를 쓸 것 같은데, EVF 확장 모드가 아무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EVF 확장 모드에서 메뉴는 LCD를 쓰고, 그리고 평소에는 EVF를 쓰는 건데, EVF가 이제 아이 센서가 작동할 때만, 눈이 왔을 때만 켜진다. 그냥 가장 전원을 좀 절감하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오토보다는 요 EVF 확장 모드, 세 번째 요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좀 특이한 게 있나요? 나머지 뭐 라이카 컨텐츠 크레덴셜, 자, 요 LCC라고 하는 요 모드가 내장이 돼 있고요. 자, 뭔가 좀 특이한 걸 찾아볼까? 없어요. 자, 볼까요? 깜빡거려. 이게 뭐야? 왜 깜빡거리죠?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는지 하겠네. 깜빡거려. 잠깐만요. LCD에서 이러지 않겠지, 설마. LCD에서는. 뭐야. 깜빡거려. 자, 봐요. 이 상태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초점을 더 잘 잡기 위해서 디지털 줌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바꾸면 깜빡거려요. 얘는 그냥 가만히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초점만 조심스럽게 맞춰야 되는 모든가 봅니다. 이거 이상한데. 자, 업데이트 되겠죠. 디룩스 때 뭐 저희가 안 그랬나요? 디룩스 때도 저는 종료하는데 막 17초, 18초 걸렸잖아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조건 깜빡입니다. 자, 제가 새로운 거 사실 알아냈어요. 그냥 무조건 깜빡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자, 이중상 합치를 위해서 사실 이쪽 파인더에 여기 중간에 이제 수강창이 있고, 그리고 여기, 요 작은 파인더. 그래서 요 작은 파인더로 이제 이중상을 합치시키는 거죠. 요 파인더와의 이 거리를 삼각 측량법으로 해서 이제 계산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인데, 사실 RF 시스템 자체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파인더 프레임 전환 레버거든요. 좀 그늘이 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 뒤져볼게요. 요 부분. 자, 렌즈를 끼면 이제 렌즈를 끼는 거에 따라서 사실 얘가 원래 움직여요. 근데 얘를 렌즈를 뺐다가 끼는데도 얘가 전혀 안 움직이죠. 얘도 사실 레버가 됐다. 원래 요 두 부분이 M 시리즈의 필름 시절부터 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전 M11까지는 원래 기능은 그대로 이용됐어요. 왜냐하면 RF 시스템이 있었고, 얘가 이제 이 광학식 파인더였기 때문에 광학식 파인더 내부에서의 프레임 라인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광학식 파인더가 없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 작은 파인더와 광학식 파인더의 프레임을 결정해주는 이 레버가 무엇이 되었냐. 자, 일단 이 레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왼쪽을 당기면 이렇게 디지털 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옛날에 이제 렌즈에 따라서 프레임 라인이 바뀌던 거를 디지털적으로 컨버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렌즈에 따라서 바뀌던 거를 내가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줌 전환 레버가 되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이쪽으로 밀면 디지털 줌이 바뀌는 거고, 이 디지털 줌 자체가 옛날 그 RF 방식에서의 광학식 파인더 내부의 프레임 라인이랑 디자인이 유사하거든요. 그 느낌을 낸 거죠. 그리고 반대로 했을 때는 이 포커스 피킹. 자, 포커스 피킹 온오프 레버입니다. 포커스 피킹을 온오프 하는 레버. 근데 이걸 오프하면 어떻게 초점을 맞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래부터 M 쓰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하시죠. 이제 이중상 잘 안 보이고 하실 때는 존 포커싱이라는 기법을 많이 쓰세요. 존 포커싱이라 그래서 얘를 조리개를 이제 살짝 조이는 거죠. 자, 여기 숫자들이 보이시잖아요. 자, 조리개 2. 그럼 여기 2 보이시죠? 자, 여기. 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2m, 얘는 이제 밑에 있는 게 미터인데 위에가 피트고, 자, 2m의 거리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2m 앞에 뭐가 있어. 조리개 2에서는 2m에 딱 초점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리개를 조여주시면, 예를 들어 4까지 조일게요. 4까지 조였을 때는 사실은 요 범위가, 초점을 맞는 범위가 요 CCD면, 옛날 같으면 이제 필름 면이 되는 부분에서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맞추는 건데, 자, 초점 맞는 영역이 늘어납니다. 얼마큼 늘어나냐면은, 이제 조리개 4로 쪼였으니까 여기 밑에 이제 4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가 위치한 여기 뭐 한 1.67m 되겠네요. 1.67m에서 그리고 이쪽 4의 끝을 보니까 한 2.5m는 되겠네요. 한 2.5m까지는 초점이 맞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더 쪼여요. 더 쪼여서 뭐 5.6, 아예 그냥 8까지 쪼였다. 8까지 쪼이면 나는 2m에 초점을 맞췄지만 8까지 쪼이면 대충 한 1.4m에서 그리고 3m 넘게, 1.4m에서 3m 넘게면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얼추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존 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놓고 자, 찍으면 대충 얼추 초점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스트릿 포토에서 이런 RF 시스템이 찍기 좋다고 하는 게 이런 좋은 포커싱의 개념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찍는 거야. 볼 것도 없어 그냥. 그럼 초점은 다 맞아 있는 거죠. 왜? 그 정도 거리에 나는 초점을 맞추고 이미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여놨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디지털에서는 이 ISO 지원 범위가 벌써부터 오토로 났는데 3200이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노이즈 요라도 거의 없고, 이런 존 포커싱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찾아야 되는 메뉴가 있는데, 원근 보정 뭐지? 뭐야 이게? 이렇게 원근감을 좀 보정을 해주는 건가 봐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필요가 있는 기능인가? 뭐 수직을 좀 맞춰주려나요? 얘가 수직을 좀 맞춰주네. 자, 이런 기둥이 사실 일부러 비틀게 찍었는데 결과물을 보면 자, 수직이 딱 맞았네요. 자, 원근 보정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 있네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꺼놓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의도적으로 뭐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켜놓으면은 이제 뭐 그렇게 좀 편하게 수직 수평을 좀 맞춰줄 수 있다. 그 정도 느낌이 되겠네요. 그리고 초점 지원을 자동으로 해놓겠습니다. 아, 이거 찾고 있었어. 사실 포커스 피킹을 아예 꺼놨구나. 자, 포커스 피킹 키고 지금 존 포커싱으로 했더니 보이세요? 거의 다 초점 맞는 거 보이세요? 아까 조리개 팔로 조여놓으니까. 조리개를 좀 열어볼게요. 자, 조리개를 열면 이제 아까처럼 전체가 다 맞진 않아요. 하지만 조이면 전체가 다 만든다. 자, 이게 바로 존 포커싱의 원리예요. 된다. 자, 이제 초점 도움을 켜놓으면은 자, 이제 포커싱을 할 때 자동으로 확대가 되는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뭐야? 깜빡거린다. 자, 이 정도 세팅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저는 사실 뭐 가볍게만 하고 있어서 JPG로만 찍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최대 ISO 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 노출 시간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플래시 모드에서의 최대 값을 설정할 수 있고, JPG 해상도는 뭐 최대로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필름 스타일, 사실 이런 거 잘 안 만지는 편이라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해놓고, 셔터 타입은 기계식과 전자식의 하이브리드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기계식 셔터음이네요. 셔터 소리를 M11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충전이 안 돼 있네. 자, 그러면 방법이 있죠. 둘이 배터리를 바꾸면 되죠. 어차피 같은 배터리일 텐데. 같이 1000분의 1초 정도로 비교를 해보죠. M11의 셔터 소리, M2V1의 셔터 소리. 사실 뭐 이 두 가지 기종은 기계적으로 동일하다고 봐야 돼서. 그리고 요거 깜빡했는데 이 작은 차, 자, 요거의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보셨어요? 바로 셀프 타이머 램프입니다. 얘는 기능이 그게 다예요. 자, 요 레버 그리고 요 램프, 이게 M11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살짝 좀 더 카메라를 저도 이참에 좀 살펴봤고, 이제 좀 케이스도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케이스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가 좀 사용해 보면서 이 느낌들을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포커스 위한 확대 모드에서 왔다 갔다 하면 깜빡거리는 게 눈에 거슬렸다. 자, 그래도 모습이 훨씬 나아졌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